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근처 이씨 거상댁. 이씨 집안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외국과 명나라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큰 상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과 넓은 저택, 그리고 창고에 가득한 비단과 곡식. 이 모든 것이 이씨 집안의 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도련님, 빨리 도망가세요. 8살 소녀 소아가 10살 소년 이강의 손을 잡고 겁에 질려 뛰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소리치며 쫓아오고 있었지요. 저 바보 도련님 잡아라. 겁쟁이 이강이를 혼내주자. 이강은 어려서부터 약하고 순했기 때문에 마을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당했답니다. 골목 끝에 몰린 두 아이. 아이들이 이강을 밀치려는 순간 소아가 벌떡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뭐야, 여종 주제에. 아이들이 소아를 밀쳤고 소아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야, 소아의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강은 소아를 일으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소아야, 미안해. 괜찮아요, 도련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 노련님을! 소아의 아버지가 달려와 아이들을 쫓아냈지요. 아버지, 도련님, 괜찮으시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아가 다쳤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소아의 어머니는 소아를 혼냈답니다. 이 못난 것이 도련님 일에 왜 끼어드냐? 하지만 어머니, 도련님이 다칠 뻔했어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냐? 우리는 종이다. 양반님들 일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다. 종은 종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날 밤 이강은 몰래 소아를 찾아왔는데 소화야, 미안해. 이강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그것은 약과 한 봉지였답니다. 오늘 다친 거 미안해서. 소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도련님, 고마워요. 소화야, 약속할게. 나중에 크면 꼭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정말요? 응, 약속이야. 두 아이는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훗날 얼마나 비극적으로 변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한편 그 시각 이강의 아버지는 소아의 부모를 불러 호통을 쳤지요. 내 놈 딸년이 감히 우리 이강을 다치게 해. 주인 어른, 그게 아니라 앞으로 조심시켜라. 안 그럼 너희 식구 모두 다른 집으로 각자 팔아버릴 테니까. 소아의 부모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소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이강을 향한 마음만큼은 더욱 커져갔지요. 야담TV 172번째 이야기. 죽은 줄 알았던 여종이 3년 만에 나타나 거지 도련님을 구한 이유가?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8년이 지났습니다. 이강은 18살 청년이 되었고 소아는 16살 아가씨가 되었지요. 어느 봄날 이강은 서재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천자문이 왜 이리 어렵냐? 이강이 머리를 긁적이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 도련님도 어려운 게 있으시네요. 이강이 고개를 들었는데 소화? 그곳엔 아리따운 소아가 서 있었답니다. 8년 전 그 소녀는 이제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긴 머리, 맑은 눈빛, 그리고 이강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왜 그리 빨개지셨어요? 아, 아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야. 호, 봄인데 벌써 더우시답니까? 소아가 빙그레 웃으며 방을 나가자 이강은 한동안 멍하니 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가 미쳤나. 아니지. 소화가 저렇게 이쁘게 자랐으니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 마을에서 소화처럼 이쁜 처녀가 없지. 한편 소아 역시 마음이 복잡했지요. 도련님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시다니. 소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련님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늘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강이 친척 댁에 가서 한 달을 지내다 돌아온 보름달이 뜬 밤이었지요. 소아는 몰래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뒷동산 커다란 소나무 아래였지요. 소화야, 도련님, 이강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소화야, 그동안 잘 지냈냐? 네. 도련님은요? 나는 너가 무지 보고 싶었단다. 이강의 솔직한 고백에 소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소아가 자신도 모르게 대답을 했답니다. 도련님, 저도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야, 이강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다가 소아와 함께 풀밭에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도련님, 아야야, 두 사람은 풀밭에 뒤엉켜 있었고 이강의 얼굴은 소아의 얼굴 바로 위에 있었답니다. 도련님, 무거워요. 미안. 이강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소아의 긴 머리카락이 이강의 옷에 엉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련님, 꿈틀대시면 더 엉킨다니까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심장이 터질 것 같네. 이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소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도요, 도련님. 그래? 그때 이강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살짝 닿는 순간 소아의 눈이 스르르 감겼지요.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짧은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화야, 나랑 평생 함께 있어줄래? 소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도련님, 하지만 저는 종이에요. 상관없어. 나중에 내가 꼭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어릴 때 약속했잖아.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련님. 평생 도련님과 함께 할게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시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이영감과 마님 그리고 하인들이 숲에서 나타난 것이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 천한 계집이 감히 도련님을. 마님이 소아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습니다. 으악, 어머님, 안 됩니다. 소화는 잘못이 없습니다. 닥쳐라. 이영감이 이강을 밀쳤지요. 내 놈이 종 따위에게 정신이 팔리다니. 소화는 종이 아닙니다. 이놈이 감히 저 하찮은 것이 종이 아니면 무엇란 말이냐. 당장 저 계집을 끌고 가라. 소화야, 이강이 소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아섰답니다. 내 놈은 방에 들어가 있어라. 더 이상 그 계집을 만나지 마. 그날 밤 이영감 부부는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감, 저 계집년을 어찌할까요? 저렇게 놔두다간 우리 이강 앞날을 다 망쳐버리게 불을 보듯 뻔해요. 우리 이씨 거상이 부산에서 얼마나 체면이 있는데 천한 종년과 엮이다니. 대감, 소아를 다른 집에 팔아버리세요. 순간 이영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부인은 신경 쓰지 마시오. 이튿날 새벽 이영감은 하인 몇을 불렀습니다. 너희 둘,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주인 어른. 저 계집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알겠습니다. 주인 어른. 그날 오후 하인들이 소아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용히 따라와. 도련님은요? 도련님께 인사라도. 입 닥쳐. 하인이 소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한참을 걸어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멈춰. 왜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그때 하인 하나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지요. 여기서 죽거라. 우리는 영감님 명을 따를 뿐이야. 소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날 죽이려고? 어쩔 수 없다. 어르신 명을 거역했다간 우리도 살아남기 힘들다. 하인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이었지요. 이강은 방에서 탈출해 소아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소화야, 이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화를 구해야 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나섰다가 아버지한테 들킨다면 이강은 나무 뒤에서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아는 뒤로 물러서며 애원했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련님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신분을 넘본 것이지. 자, 이제 눈을 감아라.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소아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 순간 소아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의 그림자. 도련님? 소아는 희미하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숨어서 떨고 있는 이강을. 도련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소아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도련님은 자신을 구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괜찮아요, 도련님. 나서지 마세요. 도련님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소아는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도련님, 사랑해요. 그 순간 칼이 소아의 어깨를 스쳤고 소아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어서 강에다 버리자. 두 아이는 소아를 계속에 던져놓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이강이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지만 소아는 이미 계곡물에 떠내려가고 없었지요. 소아야, 소아야. 이강은 계곡을 따라 달려갔지만 소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강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숲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노스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스님은 소아의 상처를 살폈지요.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걱정 마라. 아이야, 내가 살려줄 테니. 스님은 소아를 들쳐 업고 깊은 산속 절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상처가 깊구나. 하지만 다행히 급소는 피했어. 해각 스님이 정성껏 소아를 치료하자 사흘째 되는 날 소아가 눈을 떴습니다. 깼구나. 아이야. 스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보였지요. 여기가 어디죠? 지리산 자락의 작은 절이란다. 내가 산에서 너를 발견했지. 도련님은 소아가 벌떡 일어나려 하자 스님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단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 하지만 제가 돌아가야.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냐? 스님의 말에 소아는 멈췄지요. 그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씨 거상댁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고 도련님은 자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야, 여기서 쉬거라. 세상이 두렵거든 잠시 이곳에 머물러도 좋아. 스님의 따뜻한 말에 소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소아는 절에서 지내기 시작했지요. 한편 부산 이씨 거상댁. 이강은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영감은 아들의 모습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못난 놈, 언제쯤 정신을 차리런지. 에이 참, 괜찮을 겁니다, 영감님.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요. 마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이 영감에게 황만석이라는 한거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감, 오랜만이오. 오, 황 영감. 어인 일이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직접 오시다뇨. 좋은 장사건이 있어서 말이오. 외국에서 은을 사오는 건데 큰 돈을 벌 수 있소. 결국 이 영감은 황만석의 제안을 받아들여 집안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황만석의 함정이었고 반년 후 이씨 거상댁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과 마님은 충격으로 병을 얻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강은 졸지의 고아가 되었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강은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날 이후 3년이 흐르는 동안 부산의 상당가는 크게 변했습니다. 이씨 거상이 무너진 자리를 새로운 거상이 차지했지요. 그의 이름은 황만석. 부산에서 가장 크고 악랄한 상인이었습니다. 이강은 거리를 떠돌며 그 이름을 수없이 들었지요. 황만석, 그 양반, 장사 수완이 대단하대. 하지만 뭔가 수상쩍어. 너무 빨리 컸잖아. 이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황만석. 그놈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언젠가 반드시. 하지만 지금의 이강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지요. 한편 절에서는 소아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천진난만한 소녀가 아니었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졌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련님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소아는 가끔 이강을 떠올렸습니다. 원망도 했지만 그리움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내, 바로 황만석이었습니다. 스님, 시주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보살님. 황만석은 돈을 내놓으며 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는 소화가 눈에 들어왔지요. 저 처자는 누굽니까? 아, 저 아이는 제가 산에서 구한 아이입니다. 허허, 그런 사연이. 황만석은 소화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런 미인을 본 적이 없구나. 황만석은 욕심이 생겼지요. 스님, 실례지만 저 아이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산에서 다쳐서 쓰러져 있었으니 아마도 어느 집 종이었을 겁니다. 종이라고요? 황만석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종이라면 만만하군. 양반집 딸이었으면 까다로웠을 텐데. 황만석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아이를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스님은 깜짝 놀랐지요. 제겐 딸이 없습니다. 양녀로 삼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이겠습니다. 황만석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지요. 양녀가 아니라 첩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소아를 불렀습니다. 소아야, 너를 거두겠다는 분이 계신다. 저를요? 그래, 부산의 큰 거상이시지. 양녀로 삼아 잘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 소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에서 평생 살 수는 없지. 그리고 혹시 부산이라면 도련님을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스님.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소아의 대답에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스님도 소아도 몰랐습니다. 황만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이강의 집안을 망하게 만든 원흉이라는 것을. 며칠 후 소아는 황만석을 따라 절을 떠났습니다. 한편 황만석은 가마 밖에서 걸으며 혼자 웃음을 지었지요. 저런 미인을 공짜로 얻다니. 스님도 참 순진하군. 양녀, 껄껄껄, 이런 횡재가 있나? 황만석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구걸 좀 하시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아가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엔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앉아 있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련님? 분명 도련님 같았는데. 잠시 뒤 도착한 황만석의 저택은 거대했습니다. 넓은 대문, 화려한 정원,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 이분은 오늘부터 우리 집 양녀시다. 모두들 잘 모셔라. 네, 주인어른. 소아는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이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분명 이강 도련님이었어. 도련님,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이튿날 소아는 하녀를 불렀습니다. 춘심아. 네, 아가씨. 혹시 이씨 거상댁에 대해 아니? 아, 그 집 말씀이세요? 춘심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부산 최고의 거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어요. 외국 무역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대요. 주인 부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돈다더군요. 소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그런 모습으로.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불쌍해서. 소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아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이강을 받던 거리로 향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거기 계세요. 거리에 도착했을 때 이강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 좀 드시겠어요? 소아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자 이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드세요.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주먹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도련님, 얼마나 굶으셨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강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소아는 얼른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은 안 돼. 그런데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소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소아를 계속 바라봤지요. 아가씨, 그런데 왜 계속 우세요? 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아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뵐 수 있을까요? 저야 늘 여기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답니다. 이강의 쓸쓸한 대답에 소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소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뒤를 돌아봤지요. 이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그날 밤 소아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련님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밝혀야 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황만석이요. 소아의 얼굴이 굳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소. 황만석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소아가 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말씀하시죠. 허허, 그럴 것 없지 않소. 이제 아버지와 딸이 될 사이인데. 황만석이 한 발 더 들어오려 했지만 소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양녀가 된 것도 아닌데 예의가 아닙니다. 황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소. 그럼 내일 이야기하지. 황만석은 돌아섰지만 눈빛에는 불쾌함이 서려 있었지요. 소아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조심해야겠어. 다음 날 소아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강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요. 또 오셨군요, 아가씨. 소아가 웃으며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왜 저 같은 거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냥 제가 아는 사람과 비슷해서. 저와 비슷한 사람이요? 네. 어릴 적 알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말투도 그렇고 혹시 이렇게 되신 사연이 있으신가요? 소아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원래 부산 최고의 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리고 제겐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요? 옛날에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가 비겁해서, 제가 겁쟁이라서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자 소아는 이강을 꼭 안았지요. 울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는 분명 저를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끝까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여인이니까요. 뭐라고요? 도련님 저 소아예요. 소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아를 바라봤지요. 그럴 리 없어. 소화는 죽었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이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화? 정말 소화야? 네, 도련님. 저예요. 소아예요. 소아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이강은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소화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구하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화야, 용서해줘. 내가 비겁했어. 괜찮아요, 도련님. 소아가 이강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사실은 제가 다 봤어요. 그날 밤 도련님이 나무 뒤에 숨어 계신 거. 이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알았어? 그런데 왜 모른 척한 거야? 도련님이 다칠까 봐요. 나서시면 도련님도 위험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혼자.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일단 도련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여긴 보는 눈이 많아요. 그날 밤 이강이 머무는 허름한 빈집 안. 이강과 소아는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지요. 소화야, 3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매일 매 시간 후회했었다. 널 구하지 못했던 것을. 괜찮아요, 도련님.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고 처음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와 속삭임이 빈집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지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도련님. 응?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도련님, 황만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황만석? 아시는군요. 물론이지. 그놈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야. 그 사람이 지금 제 양아버지예요. 뭐라고? 소아가 모든 것을 설명했지요. 스님이 자신을 구했고 황만석이 양녀로 데려갔으며 하지만 황만석의 속셈은 따로 있다는 것을. 도련님,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황만석에게 복수해요. 복수? 네, 그는 저를 양녀로 들였지만 아무래도 저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련님과 제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도련님의 복수가 성공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황만석 집 안에 있잖아요.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면 되는데? 도련님은 황만석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세요. 하인? 네, 그래야 안에서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함께 그놈을 무너뜨리자. 하지만 소아야, 조심해. 그놈이 너한테 손대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새벽 소아는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는데 황만석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황만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지요. 소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어인일로 나와 계십니까? 일찍 잠이 깨어서 잠시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네, 거짓말 마라! 황만석이 소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자를 만났지? 아니에요. 소아가 팔을 빼려 했지만 황만석은 놓아주지 않았지요. 이 계집이 감히! 그때 소아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소아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 어른, 제발 거래 하나 하시죠. 황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래? 네, 제게 자유를 주시면 제 전부를 드리겠어요. 전부라고? 네, 주인 어른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요. 황만석은 소아의 말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그래, 그렇게 나오는구나. 주인 어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급할 것 없지. 천천히 즐기도록 하지.
황만석이 소아의 턱을 들어 올리며 음흉하게 말했지요. 그럼 내일 밤부터 내 방에 오도록 해. 그리고 며칠 후 황만석 저택에 새 아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강이었지요. 소아가 은밀히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이강은 다른 하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일, 청소, 심부름,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했지요. 어느 날 밤, 이강은 황만석의 서재 근처를 지나가다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감님, 이번 거래는 큰 돈입니다. 얼마나? 만냥은 좋게 될 겁니다. 허허, 좋아. 그런데 상대방이 눈치챌까 걱정입니다. 걱정 마. 내가 언제 들킨 적 있나? 황만석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이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구나. 그날 밤 이강과 소아는 황만석이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촛불을 켜자 수많은 장부가 보였지요. 소아와 이강은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이거야. 이강이 한 장부를 펼쳤는데 거기엔 황만석이 사기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씨 거상, 은거래 사기 만냥. 박씨 상단, 곡식거래 사기 5천냥. 최씨 집안, 비단거래 사기 3천냥. 이 나쁜 인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련님, 이걸 가져가야 해요. 그래. 이강이 장부를 품에 넣고 나가려는 순간 거기 누구냐?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하인이 서재를 둘러보았고 이강과 소아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하인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 뭐 하는 거냐? 밖에서 다른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다행히 하인은 나갔고 이강과 소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나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황만석은 소아와 밤을 보내기로 약조한 날이었기에 기대에 부푼 채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화가 곧 올 텐데. 오늘 밤은 내 반드시 널 실컷 데리고 놀겠다. 황만석이 음흉한 웃음을 지었지요. 한편 그 시각 소아는 이강을 만나고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 밤 황만석이 저를... 소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안 돼. 이강이 소아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하지만 의심받으면... 상관없어. 너를 그놈한테 보낼 수 없어. 소화야, 이제 증거도 있으니 관아에 가자. 하지만 도련님,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관아는 내일 아침에야 문을 엽니다. 바로 그때 하녀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주인어른께서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도련님, 제가 가지 않으면 황만석이 의심하고 도망칠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벌게요. 소아는 이강을 뿌리치고 황만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황만석의 방문 앞, 소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지요. 방 안에는 황만석이 앉아 있었고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오, 왔구나. 소아는 문을 닫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자,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어서 한잔하거라. 소아는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마시느냐? 저는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황만석이 소아의 손을 잡아 억지로 잔을 입에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때? 좋지? 바로 시작하자꾸나. 황만석이 소아를 침상으로 밀어붙였지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아가 발버둥 치자 황만석은 더욱 거칠게 다가왔지요. 거래하자고 한 게 너였잖느냐? 내년이 전부를 준다고 했잖느냐? 황만석이 소아의 저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이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자식아! 소아에게서 손 떼! 너는 누구냐? 이강이 주먹으로 황만석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으악! 감히 내 얼굴을!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황만석이 소리치자 고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주인어른, 저놈을 잡아라! 하인들이 이강을 에워싸자 이강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그건! 황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사기극을 펼친 모든 기록이오. 내 이미 이 장부의 사본들을 관아에 보냈소. 그러니 이 자리에서 허튼 짓 할 생각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기억 못하시는 모양인데 나는 이강이오. 이씨 거상의 아들. 당신이 망하게 만든 그 집안의 장손. 황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강? 그럼 넌! 그렇소.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소. 당신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되었소. 이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건 장사였을 뿐이야. 장사? 사기를 장사라고 하시오? 내 놈이 내가 뭘 안다고! 황만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외국 상인 행세를 한 부하를 시켜 거짓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도, 당신이 가짜 은을 진짜처럼 속였다는 것도. 그만! 가까이 오지 마! 당신 수아를 제외한 이 집의 하인들은 아무 죄도 없소. 그리고 여기 있는 하인들은 듣거라. 어차피 내일이면 황만석은 관아에 잡혀갈 것이다. 내게 허튼 짓 할 생각을 말고 지금 당장 황만석을 잡아다 묶으시오. 이강의 말에 하인들이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이내 황만석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관아, 사또는 황만석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지요. 그리고 이강의 집안도 일부 보상을 받았지요. 옛말에 일락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천금과 같다는 뜻이지요. 어린 시절 이강은 소아에게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 약속을 지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이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소아도 이강을 끝까지 믿었지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배신하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우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한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래도 소연이를 살려야 해. 저 마을로 가자. 후궁 김 씨는 10살 딸 소연의 손을 꼭 쥐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소연아, 조금만 참거라. 궁궐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한겨울 산속을 헤매는 모녀. 김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때 멀리서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덕수라고 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말을 더듬거리며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산에서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갑자기. 김마님은 청년의 맑지만 멍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로구나. 어린 소연이가 덕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저희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덕구가 멍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가씨, 예쁘다. 김마님은 덕구가 좀 부족한 것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이 아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좀 모자란 듯 하지만 착해 보이는데 데려가야겠. 덕수야,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정말 저 같은 바보도 괜찮으세요? 바보라니? 우리 앞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자꾸나. 그렇게 세 사람은 눈 덮인 산을 내려와 마을의 빈집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첫날 밤 김마님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이리 오너라. 김마님은 품속에서 옥패 하나를 꺼내 소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선왕 할아버님께서 주신 옥패란다. 이것이 내가 공주라는 증표지. 공주. 위험할 때 이걸 보여라. 언젠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게다. 소연은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덕수는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힘이 장사여서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왔지요. 어린 소연이는 덕수를 오빠처럼 따랐습니다. 덕수 오빠, 오늘 산에서 뭐 봤어요? 토끼 봤어요. 와, 귀여웠겠다. 소연아 씨가 훨씬 귀여워요. 덕수 오빠, 정말이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이는 20살의 아가씨가 되었고 덕수는 30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소연의 몸은 날로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답답해요. 아이고, 소연아. 의원을 불러오마. 김마님은 고을의 의원들을 모두 불러왔지만 백약이 무였습니다. 이상하옵니다. 약을 드셔도 차도가 없으니 도대체 무슨 병원이기에 고치는 게 이리 어려운 것이오.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지요. 덕수는 멀찌감치서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들은 아가씨의 병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덕수는 여느 때처럼 소연의 방 담장 너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침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 달빛 아래 창백한 소연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때 덕수의 머릿속에 해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야, 병을 볼 때는 얼굴빛, 숨소리를, 그리고 모든 걸 봐야 한다. 덕수는 눈을 감고 소연을 떠올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찬 땀.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독이다. 바로 그때 쿵! 덕수가 중심을 잃고 담장에서 떨어졌지요. 누구냐? 방문이 열리며 소연이 나왔습니다. 덕수 오빠. 달빛 아래 마주친 소연. 덕수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밤마다 담장 너머로 살피던 게 오빠였구나. 그때 소연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비틀거리자 덕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그 순간 덕수의 손이 소연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분명 도끼가. 뭐라고? 소연이 가까스로 눈을 떠며 물었지요. 덕수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 아가씨, 그게. 바로 그때 김마님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냐, 소연아. 어머니, 괜찮아요. 덕수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김마님은 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덕수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게냐? 마님, 저는. 어머니, 덕수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덕수 오빠, 방금 도끼라고 했지? 예? 내 병이 독 때문이라고 한 거 맞지?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김마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덕수야, 내가 병을 안단 말이냐? 아니, 저는 바보라서 잘 모르는데 그냥 예전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소연이 덕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덕수 오빠, 오빤 정말 바보가 아니었구나. 아가씨. 10년 동안 날 지켜봐왔지?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아가씨가 아프시면 제 가슴이 아파서요. 김마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덕수야, 내가 정말 소연이의 병을 안다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느냐?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허나 만약 잘못된다면. 김마님의 말에 덕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덕수 오빠. 그날부터 덕수는 밤마다 소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약을 다려왔습니다. 덕수 오빠, 고마워. 소연은 덕수가 준 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이 약은 정말 쓰네. 독을 빼내려면 독보다 더 강한 약이 필요하답니다. 덕수의 말에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수 오빠, 넌 정말 의술을 아는구나. 아니,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하시던 걸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덕수의 손놀림은 달랐습니다. 약초를 다루고 약을 다리고 맥을 짚는 모든 동작이 익숙했지요. 할아버지께서 10년 동안 매일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바보라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냥 봤어요. 소연은 덕수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나를 10년을 지켜봤구나.
예? 나도 10년 동안 오빠를 지켜봤어. 처음엔 오빠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소연의 말에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천한 바보 머슴이고. 머슴이 뭐가 어때서? 나도 쫓겨난 몸인걸. 그때 소연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오빠, 몸이 너무 뜨거워. 약을 먹으면 이렇게 열이 올라. 덕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해담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을 빼낼 때는 열이 오른다. 그때 잔 기운으로 열을 식혀야 한다. 아가씨, 제가 열을 식혀드렸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소연의 이마에 손을 얹자 소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빠 손은 참 시원하구나.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덕수의 심장도 쿵쾅거렸지요. 동이 틀 무렵 소연은 깊은 잠에 빠졌고 덕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김마님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덕수야, 소연이는 괜찮으냐? 예, 마님. 이제 도끼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고맙다. 덕수야. 김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소연은 눈을 떴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 이게 어찌 된 일이람. 소연아, 내 얼굴에 핏기가 도는구나. 어머니, 정말요? 소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건강한 붉은 빛이 돌고 있었지요. 덕수 오빠가 고쳐준 거예요. 한편 밤이 되자 덕수는 다시 소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완전히 나으시려면 며칠 더 약을 드셔야 해요. 그래. 오빠 고마워. 덕수 오빠, 나 궁금한 게 있어. 뭐가요?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줘. 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10년 전 처음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라니? 아가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시면 제가 더 아프고 웃으시면 저도 기뻐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게 뭔지 몰라? 뭔데요? 그건 말이야. 소연이 덕수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자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덕수가 창밖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위험합니다. 순간 창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에 자객이 뛰어들며 외쳤지요. 저 계집을 죽여라! 덕수는 본능적으로 소연을 감싸 안았고 자객의 칼이 번쩍이며 두 사람을 향해 내리쳐졌지요. 그 순간 덕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소연을 안은 채로 옆으로 굴렀고 자객의 칼은 이불만 베고 말았지요. 뭐야? 이놈! 자객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덕수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 것이지요. 아가씨, 제 뒤로. 덕수는 소연을 뒤로 밀어내고 자객과 마주 섰습니다. 이 바보 머슴 같으니 그 꼴로 누굴 지킨다고? 자객이 다시 칼을 휘둘렀는데 덕수가 놀랍게도 그 칼을 다시 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화로 집게를 집어들어 칼을 막아낸 것이지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바보 머슴이라고 들었는데 내 칼을 막아내 주랴? 그런데 그때 밖에서 김마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누구냐? 어머니. 소연이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덕수가 막아섰지요. 아가씨는 여기 계세요. 덕수는 화로 집게를 든 채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5명이나 있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덕수야, 조심해라. 이자들이. 그때 자객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나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다니. 나는 이 집 머슴 덕수요. 당신들은 누구요? 머슴? 머슴 주제에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자객 두목이 손짓하자 2명의 자객이 덕수에게 달려들었는데 덕수는 화로 집게를 꽉 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덕수의 머릿속에
해담 할아버지가 매일 보여주었던 동작들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부터 20살까지 10년 동안 매일 본 무술 동작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그 동작들이 몸에서 터져 나왔지요. 첫 번째 자객의 칼이 덕수의 목을 향해 날아오자 덕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칼을 피하고 동시에 화로 집게로 자객의 손목을 내리쳤지요. 으악!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리자 두 번째 자객이 뒤에서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지요. 컥! 두 자객이 동시에 쓰러지자 자객 두목의 얼굴이 굳어지며 부하들에게 외쳤지요. 이놈! 바보가 아니었구나! 모두 덤벼라! 남은 3명의 자객이 동시에 덕수를 공격했습니다. 덕수는 당황했지만 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해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덕수야, 무술은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것이란다. 덕수는 화로 집게를 휘두르며 자객들의 칼을 막아냈고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이놈이 고수다! 제대로 상대해라! 자객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게 내 몸이 맞나? 덕수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 움직일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그때 덕수가 자객 하나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른 자객의 칼을 빼앗아 해담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검법을 펼치자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객 두목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기억해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는 연막을 터뜨리며 도망쳤습니다. 덕수는 쓰러진 자객들을 묶은 뒤 소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덕수 오빠가 다쳤잖아. 소연이 덕수의 상처를 보며 울었습니다. 덕수야, 괜찮으냐? 예, 마님,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김마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들은 중전마마가 보낸 자객들이다. 예, 중전마마라면 김마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덕수야, 이제는 너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진실이요? 나는 임금님의 후궁이었단다. 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그럼 마님께서는 그래. 그리고 소연이는 임금님의 딸 공주란다. 공주, 아가씨가 공주님이시라고요? 덕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빠, 미안해. 그동안 숨겨서.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김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질투 때문이었지. 나는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고 소연이를 낳았단다. 중전마마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 우리를 궁에서 쫓아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서요. 그런 억울한 일이... 그럼 이제 어찌하셔야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구나. 중전마마는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때 소연이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덕수 오빠는 대체 누구예요? 저렇게 싸울 수 있다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그때 김마님이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덕수야, 너를 주워 길렀다는 할아버지가 누구였더냐? 잘 모르겠어요, 마님. 계담 할아버지라고만 불렀는데 산속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해담이라고? 혹시 신무, 대담 도인이 아니었더냐? 신무요? 30년 전 조선 제1의 무술 고수였지. 그뿐만 아니라 이수에도 당대 어이들이 존경할 정도로 해박했단다. 왕실을 지키던 무관이자 어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있었단다.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셨다니. 그래서 저에게 의술과 무술을 모두 보여주셨던 거군요. 해담 어른께서 너에게 의술과 무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제가 바보라서 익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포기하시고 어느 날부턴가 그저 저에게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너가 머리를 다쳐서 의술과 무술을 직접 익힐 수는 없었으나 너도 모르게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 몸이 기억하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무술과 의술을 익힌 것도 우연이 아니로구나. 소연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수 오빠,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아가씨는 제가 꼭 지킬 겁니다. 그때 김마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 자객들이 다시 올 것이다. 어서 떠나야 한다. 덕수는 소연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마님. 셋은 밤길을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마을이 점점 멀어졌지요. 덕수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마님, 일단 산속 암자로 가시지요. 그곳에서 하루 쉬시다가 궁궐로 가야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소연이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무섭지 않아? 무섭지요. 하지만 마님과 공주마마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질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암자 문을 두드리자 노승 한 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누구신지요? 스님, 급한 일이 있어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승은 세 사람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피곤하실 텐데 쉬어 가시게. 감사합니다, 스님. 암자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 소연은 지쳐서 곧바로 잠들었고 김마님도 피곤한 몸을 이었습니다. 덕수만 홀로 밖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빛만이 그의 물음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덕수는 암자 마당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노승이 다가와 말했지요. 잠이 안 오시는 모양이군요. 예, 스님. 생각할 게 많아서요. 허허, 그럴 만도 하겠구려. 자객들에게 쫓기는 몸이니? 덕수는 놀라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말이오, 댁의 얼굴이 많이 낯이 익은데 댁은 혹시 해담 도인을 아시오? 예, 제 할아버지셨습니다. 노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댁이 그 아이로구나. 예, 저를 아십니까? 20년 전 해담 도인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암자에 오셨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없는 아이였는데 보아하니 그대가 맞구려. 그게 저였습니까? 그렇소. 해담 도인께서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라고 하셨소. 병조판서 유대감 댁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덕수가 머리를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덕수는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했지요. 비명과 함께 덕수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덕수는 바닥에 앉은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노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천히 덕수가 얼굴을 들었는데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멍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또렷하고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스님, 이제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 할아버지께서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던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누이 동생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역자들이 따라왔고 아버지가 먼저 칼에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두 누이도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절벽으로 달렸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죠. 절벽에서 뛰어내리 직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수야, 호조판서 김대감을 기억해라. 김판서 대감이 우리를 역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중전마마의 오빠로 내 할아버지가 군권을 쥐고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단다. 김판서라. 할아버지께서 호조판서 김대감의 딸이 중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간악하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호조판서 김대감이 영모를 꾸며 할아버지를 제거한 겁니다.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물에 떨어진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는 이미, 그리고 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을 잃었습니다. 쾌담 할아버지께서 저를 구해 주셨고 10년 동안 산속에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기억하셨구려. 예,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고조판서 김대감과 중전마마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쓰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는데 소연이었지요. 덕수 오빠,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데 소연은 덕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덕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오빠, 눈이? 덕수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아가씨,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오빠.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적이 같다는 것을. 김판서와 중전마마, 그들이 제 가족과 아가씨 모녀를 파멸시킨 원흉입니다. 덕수는 소연에게 노승과의 대화를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소연은 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랬구나. 오빠도 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이었네. 예,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바로 잡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노승의 배웅을 받으며 암자를 나섰습니다. 조심히 가시게. 험난한 길이 될 것이오. 감사합니다, 스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덕수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마님은 달라진 덕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덕수야. 정말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게 맞구나. 예, 마님. 이제 저는 병조판서 유은규의 손자 유덕수입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궁궐로 갑니다. 김판서와 중전마마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덕수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바보인 채 아가씨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떳떳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양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였고 예상했던 대로 길목마다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자객 5명이 갑자기 나타나자 덕수는 침착하게 칼을 뽑았습니다. 마님, 소연 아가씨는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자객들이 덤벼들었지만 하지만 이번에 덕수는 달랐습니다. 머리가 돌아온 지금 해담 할아버지의 무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 단 몇 초 만에 5명 모두 제압해버렸지요. 두 번째 습격, 세 번째 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수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모든 자객을 물리쳤지요.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한양 성곽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곳이 궁궐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앞길을 검은 옷의 무리가 막아섰는데 자객 10명,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내. 흑풍! 김마님이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후궁 김씨.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왔다. 오늘이 내 놈들의 마지막 날이다. 흑풍, 내 놈이 20년 전 내 가족을 죽인 자들의 우두머리구나. 뭐? 내 놈은 누구냐? 병조판서 유은교의 손자 유덕수다. 유대감에 그때 그 꼬마 녀석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래,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복수하러 왔다. 덕수는 칼을 겨눴습니다. 어림없다. 10명이 넘는 내 부하들이 있는데. 상관없다. 모두 베어버리겠다. 흑풍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모두 덤벼라. 저놈을 죽여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되뇌었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이여,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해담도인의 검법, 신무검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창창. 덕수의 칼이 달빛을 가르며 춤을 추자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가! 1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내 차례다. 흑풍. 덕수가 칼을 겨누며 다가갔습니다. 이 흑풍이 이런 꼬맹이에게! 좋다! 내가 20년 전 내 가족을 처리한 것처럼 오늘 너도 죽여주마!
두 사람의 칼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생사를 건 최후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 창. 이놈! 20년 전 그 꼬마가 이렇게 강해질 줄이야! 흑풍이 당황했는데 자신보다 덕수의 검법이 한 수 위였던 것이지요. 흑풍, 20년 전 내 가족을 죽인 죄값을 받아라! 덕수의 칼이 번개처럼 흑풍을 향했습니다. 휘, 뿌, 펑. 마침내 덕수의 칼이 흑풍의 칼을 튕겨냈고 흑풍이 무릎을 꿇었지요. 끝이다. 덕수가 칼을 흑풍의 목에 겨눴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20년 전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었더냐? 덕수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이더니 칼을 내리치려던 찰나 그때 소연이 외쳤습니다. 덕수 오빠, 죽이지 마요. 아가씨, 저 사람을 살려서 궁궐로 데려가요. 증인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흑풍을 묶었지요. 내 놈은 직접 임금님 앞에서 중전마마의 악행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소란으로 궁에서 군사들이 몰려와서 덕수 일행을 둘러싸며 물었지요. 내 놈들은 누군데 궁궐 근처에서 칼을 들고 소란이냐? 나는 후궁 김씨다. 임금님을 뵙겠다. 뭐라고? 후궁 김씨라니? 주문장들이 잠시 당황하자 소연이 목에 걸고 있던 옥패를 꺼내 보여줬지요. 이것을 보아라. 선원께서 내게 주신 옥패다. 붉은 노을 아래 옥패가 빛났고 군사는 그 옥패를 보고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어서 대전으로 안내하라. 임금님께 급히 아뢰 일이 있다. 예, 알겠나이다. 주문장들이 급히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네 사람은 묶인 흑풍을 끌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긴 복도를 지나며 덕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지요.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대전의 문이 열리자 임금이 용상에 앉아 계셨지요. 과연 후궁 김씨로구나. 그리고 소연이도.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오랜만이옵니다. 20년 만이로구나. 어찌 된 일이냐? 역모를 꾸몄다 하여 쫓겨난 것이 아니었더냐? 전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없는 죄를 만들어 저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중전마마가 벌떡 일어나 외쳤지요. 헛소리!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덕수가 묶인 흑풍을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자는 중전마마의 친히 무사 흑풍입니다. 흑풍, 고백하라. 흑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후궁 김씨를 모함하였사옵니다. 뭐라고?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후궁들에게 독을 먹여 죽이셨사옵니다.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중전마마가 소리쳤지만 김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증거가 있사옵니다. 김마님은 품속에서 낡은 서신 뭉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궁에서 쫓겨날 때 소첩은 이것들을 몰래 챙겨왔사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요. 임금이 서신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중전마마와 김판서가 주고받은 서신이옵니다. 후궁들을 제거하고 저를 모함한 계획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흑풍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사옵니다. 전하, 그 서신대로 소인이 움직였사옵니다. 또한 병조판서 유은규 대감도 중전마마의 오라비인 코조판서 김대감님의 모함으로 역적 누명을 쓰고 죽으셨사옵니다. 흑풍의 말에 임금이 벌떡 일어나 분노했지요. 유 대감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전하, 소인은 유은규 대감의 손자 유덕수요입니다. 뭐라고? 유 대감의 손자라니. 20년 전 제 가족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소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임금은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대 혹시 목 뒤에 별 모양점이 있지 않느냐? 예, 전하, 있사옵니다. 과연
유 대감의 손자가 맞구나. 유 대감께서 손자 자랑을 하실 때 목 뒤에 별점 이야기를 하셨지. 전하, 이건 저 년놈들의 농간이옵니다. 입 닥쳐라! 유 대감은 나의 스승이자 충신이었다. 그런데 내 놈들이 모함을 해서 죽였단 말이냐? 당장 중전을 폐하라. 그리고 김판서를 잡아들여라. 대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곧 김판서가 붙잡혀왔지요. 전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라고! 내 놈이 유 대감을 모함하고 후궁들을 제거한 증거가 여기 다 있다. 이것은 이건 내 놈의 필체가 아니더냐? 역모를 꾸민 것은 유 대감이 아니라 내 놈이었구나. 전하, 당장 옥에 가두어라. 김판서와 중전마마가 모두 끌려갔고 대전에는 침묵이 흘렀지요. 유 대감, 내가 미처 진실을 보지 못했소이다. 전하, 할아버지께서는 충신이셨사옵니다. 그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리하겠다. 유은규 대감의 역적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참, 그대는 의술과 무술에 모두 뛰어나다 하였지. 해담도인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진무해담도인. 과연 그분이 그대를 키우셨구나.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 대감은 병조판서이자 정의품 의정이셨다. 그대는 당연히 양반의 신분이니라. 그리고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너도 이제 공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후궁 김씨도 억울함이 풀렸구나. 감사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덕수와 소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덕수는 이제부터 어이이자 금군장으로 임명하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소연아, 이제 너도 공주로 복권되었으니 본처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연이 당황하며 덕수를 힐끗 보았는데 임금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허허, 그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전하, 그것은... 그때 김마님이 앞으로 나서며 임금께 말했지요. 전하, 실은 덕수가 10년 동안 소연이를 지켜왔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하하, 알겠소이다. 안 그래도 두 사람의 눈빛을 보니 오래전부터 연정을 품고 있었던 듯하오. 이복의 금군장 덕수. 유대감의 손자라면 신분도 흠잡을 데 없고 의술과 무술까지 뛰어나니 공주의 부마로 부족함이 없구나. 소연이와의 혼인도 허락하겠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때 소연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해도 되는 거지?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예, 소연 공주님. 덕수 오빠, 공주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도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도 늘 그랬습니다. 임금은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김마님도 눈물을 흘리며 딸과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행복하게 살거라. 모든 억울함이 풀렸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보 머슴 덕수는 이제 당당한 양반 유덕수가 되었고 쫓겨난 공주 소연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년을 기다린 덕수와 소연처럼 진심은 반드시 통하니까요. 달빛도 숨어버린 깊은 밤, 마을 어귀 숲속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워. 왜 이리 더운겨? 덕쇠가 쌀가마를 쥐고 밤길을 가다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이 허리춤이 다 풀어진 채 작은 술독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벌겋게 익어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찢어진 옷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나 있었답니다. 이 술은 왜 이리 뜨거운겨? 옷이 답답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놈을 찾아라 하는 밀주단 부하들의 외침이 들려왔고 그 사람은 덕쇠를 올려다보며 가슴을 부여잡았답니다. 제발 날 좀 숨겨주시오. 그 여인 같은 사내의 촉촉이 젖은 눈동자와 피부가 달빛에 반짝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치 여인 피부처럼 백옥 같았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답니다. 조선시대 나라에서는 흉년이 들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술을 빚으면 귀한 쌀이 낭비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고된 삶을 달래려 몰래 술을 빚었고 이를 밀주라 불렀답니다. 밀주를 만들다 잡히면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가야 했지요. 그럼에도 밀주꾼들은 목숨을 걸고 술을 빚었답니다. 하지만 밀주꾼에도 두 부류가 있었지요. 어떤 이들은 약초를 섞어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며 밀주를 빚었지요. 욕심 많은 밀주꾼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 밀주단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한 밀주꾼들을 없애려 했답니다. 그래서 약술로 백성을 살리던 이들은 포졸의 추격뿐 아니라 밀주단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지요. 자, 이제 덕세와 수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야담TV 171번째 이야기. 쌀나르던 바보 머슴이 술 취한 밀주꾼 처녀를 숨겨주는데 에라, 모르겠다. 덕세는 사람 버리고 못 간다. 덕세는 여인을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작은 술독까지 함께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밀주단 부하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덕세는 날마다 쌀을 나르며 다진 다리 힘으로 산길을 훨훨 달려갔답니다. 하, 겨우 살았네. 덕세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다시 기절해 있었지요. 덕세는 여인을 헌 이불 위에 눕히고 상처를 닦아주려 옷을 벗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가슴에 천으로 꽁꽁 감긴 것이 보였고 그 아래로 여인처럼 매끈한 피부가 드러났지요. 땀에 젖은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묘한 향기가 났지요. 아이고, 여자였구만. 덕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상처는 씻어줘야 했기에 눈을 살짝 감고 팔에 난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이러면 낫겠제? 덕세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술에 취해 벌겋게 상기된 뺨, 땀에 젖은 이마.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이었답니다. 참말로 예쁘네. 덕세는 이런 예쁜 사람 처음 본다. 이튿날 아침, 달구는 소리에 덕세가 일어나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이놈, 누구냐?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덕세가 급히 방으로 가보니 여인이 부엌칼을 들고 서 있었지요. 나는 덕세요. 이 동네에서 쌀만 나르는 바보란 말이요. 바보? 감히 내 옷을 벗긴 것뿐이냐? 그게 아니요. 덕세는 여자 모른다. 덕세는 그냥 상처를 보려고 한 것뿐이요. 덕세는 나쁜 놈 아니다. 여인은 덕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이었지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답니다. 믿어주마. 근데 내 술독은? 저기 있는디. 여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답니다. 다행이네. 근디 시장을 싫던디. 죽 한 그릇 드시겠소? 죽. 여인은 배가 고팠답니다. 덕세가 내민 죽그릇을 받아 한 입 떴지요. 그리고 이게 죽이냐? 쌀알이 설설 끓었구만. 이런 건 지나가던 똥개도 안 먹겠다. 아이고, 미안혀. 덕세는 죽 처음 끓여봐서. 하지만 여인은 배가 고팠기에 계속 먹었답니다. 덕세의 서툰 정성이 느껴졌지요. 암튼 고맙다. 나를 살려준 거. 아니요, 당연한 것을 뭘. 덕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 여인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지요. 수라. 내 이름은 수라다. 수라, 거시기만큼 이름도 예쁘네. 뭐라고? 니놈, 내 거시기를 다 봤구만. 아니다. 덕세는 정말 아무것도 못 봤다. 이놈이 순진한 얼굴로 할 짓 못할 짓 다 한 거 아니여? 수라는 얼굴을 붉혔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라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라가 밖으로 나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근디 수라 아씨, 저 술독이 그리 중요한겨? 그려. 이 술독은 내 목숨이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남긴 술이여. 아버지가? 수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근디, 쌀이 술이 될 수 있는겨? 이 바보야. 쌀이 술이 되는 거란 말이다. 헐, 덕세는 몰랐다. 수라는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참말로 바보구만. 그때였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 불빛이 보였답니다. 설마 밀주단 수라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디에 숨어야 하는겨? 쌀창고, 쌀가마니 속에 숨어요. 덕쇠가 수라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수라는 술독을 꼭 끌어안은 채 쌀가마니 사이로 들어갔지요. 바로 그때 이 집에 수상한 여자가 있다던디. 문 열어라. 밀주단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덕쇠가 밖으로 나가니 악랄하기로 소문난 밀주단 부두목 철봉이 칼을 차고 서 있었지요. 내 이놈이 덕쇠냐? 며칠 전 수상한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여자. 덕쇠는 못 봤소. 밀주단 부두목 철봉은 코를 벌렁거렸답니다. 술 냄새가 나는디. 창고를 좀 봐야겠구만. 네. 철봉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쌀가마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라가 숨은 쌀가마니 앞에 섰답니다. 이 가마니는 좀 이상한디. 철봉이 칼을 빼들어 찌르려는 순간 안 되는디요. 이 쌀은 임금님께 올릴 진상품이요. 진상품? 증명해봐라. 덕쇠는 옆 쌀가마니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알이 굵고 윤이 나는 좋은 쌀이었지요. 호, 진상품을 망칠 수는 없지. 근데 수상한 것이 있으면 당장 알려야 한다. 숨겼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줄 알아라. 철봉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답니다. 밀주단이 완전히 사라지자 덕쇠는 창고로 달려가 쌀가마니를 치웠습니다. 수라 아씨. 휴, 살았네. 수라가 나왔지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답니다. 괜찮으시오? 그려, 진짜 고맙다. 덕쇠야. 수라가 처음으로 덕쇠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덕쇠의 손을 잡았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손이 차갑네. 덕쇠가 수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하지만 멀리서 밀주단 부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밀주꾼 여자를 찾는 자에게는 은 10냥을 주겠다. 두목님, 그놈만 잡으면 비법서가 우리 것입니다. 수라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라의 상처는 거의 나았고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덕쇠야,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뭔디? 술 빚는 법이요. 덕쇠의 눈이 동그래졌답니다. 술을 덕쇠가? 그려, 내가 쌀을 잘 아니까 금방 배울 거요. 그럼 이 쌀을 먼저 씻어서 불려야 한다. 수라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덕쇠도 옆에서 따라했지요. 두 사람의 손이 물속에서 닿았답니다. 어메. 계속 씻어. 쌀을 씻고 찌고 누룩과 섞는 과정을 함께 했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자꾸 부딪혔지요. 아이고, 미안혀. 괜찮아, 좁으니까. 수라는 날씨가 더워서인지 저고리를 헛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땀에 젖은 헛옷이 몸에 살짝 달라붙었지요. 수라 아씨, 옷이? 뭐? 아, 술 빚을 때는 더워서 이렇게 입어야 해요. 덕쇠는 눈을 돌렸답니다. 하지만 자꾸 수라의 목선이 눈에 들어왔지요. 자, 이제 맛을 봐야 해요. 입 벌려. 네. 어서, 입을 벌리라고. 어때? 덕쇠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답니다. 눈이 핑핑 돌았지요. 이게 무슨 맛이여? 쌀이 이렇게 변하다니. 덕쇠가 비틀거리자 수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술 한 방울에 취하는 놈은 처음 본다. 촌놈이여, 촌놈. 머리가 빙빙 도네. 이 바보야, 술은 천천히 익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려던 건디. 수라가 비틀거리는 덕쇠를 붙잡았습니다. 덕쇠의 떡 벌어진 어깨가 수라의 가슴에 닿았지요. 으이그, 이 바보. 어서 들어가자. 덕쇠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수라 아씨, 덕쇠는 수라 아씨가 참말로 좋다. 술 취한 덕쇠가 중얼거렸지요. 잠이나 자, 이 바보야. 수라는 덕쇠를 이불에 눕혔습니다. 덕쇠의 저고리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수라는 조심스럽게 덕쇠의 저고리를 풀었는데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가슴팍이 드러났지요. 이 바보가 힘만 센 게 아니구만. 수라는 물에 적신 천으로 덕쇠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목덜미,
가슴, 팔뚝을 천천히 닦아주는데 수라 자신의 얼굴도 뜨거워졌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겨? 천을 잡은 손이 덕수의 단단한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느껴졌지요. 주라 씨, 좋아요. 덕수가 잠꼬대를 하자 수라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요. 이 바보야. 수라는 덕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누워 덕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답니다. 나 같은 밀주꾼이 이런 순수한 놈을 좋아하다니. 다음 날 덕수는 마을 주막에 쌀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수라도 따라갔지요. 아이고, 덕세야. 요새 마을이 수상하다네. 주모가 소곤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밀주단 놈들이 누군가를 찾아 돌아다닌다 카더만. 무슨 비법서가 어쩌고 저쩌고. 밀주 비법서를 갖고 도망친 사내를 찾는다 카더만. 10냥이나 걸렸다지 뭔가? 수라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게다가 말이여. 그 밀주꾼의 아버지가 옛날에 유명한 술명인이었다던디. 아버지? 그려. 독사라는 나쁜 놈이 사또한테 고자질해서 죽었다 카더라. 불쌍한 일이지. 수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과거가 떠올랐지요. 5년 전 수라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술명인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약술로 백성을 치료하는 명인이었지만 함께 술을 배운 독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사또에게 고자질했고 아버지는 곤장을 맞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독사라는 놈은 밀주단을 운영하는 두목이 되어 있었지요. 독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반드시 복수하리라. 주라 씨, 괜찮은겨? 덕세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어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답니다. 저것들은 밀주단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밀주단 부두목 철봉이 서 있었지요. 철봉은 비법서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를 들고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답니다. 이 비법서만 있으면 우리 밀주단이 이 지역을 독점할 수 있을 텐디. 철봉이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라를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밀주꾼 놈은 어찌 이리도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겼냐? 아무튼 이놈 꼭 잡고 말겠다. 철봉이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부터 다시 수색한다. 분명 여기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야. 그 비법서는 내 것이야. 큰일이다. 우리 집으로 온다. 수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숨어야 혀. 두 사람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수라는 술독을 꼭 안고 창고로 향했지요. 또 쌀가마니 속에? 그려. 빨리. 덕수가 쌀가마니를 치우고 수라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쌀가마니를 쌓기 시작했지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문 열어라. 덕수는 마지막 쌀가마니를 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구만. 이번엔 제대로 수색할 것이다. 창고 문 열어라. 철봉이 부하 여럿을 데리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상했는디 오늘은 확실히 확인하겠다. 철봉이 수라가 숨은 쌀가마니 앞에 서더니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만이다. 분명 뭔가 있어. 칼끝이 쌀가마니를 향했습니다. 수라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찌르면 알 수 있겠지. 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안 됩니다. 그 쌀은! 덕쇠가 소리쳤지만 철봉의 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에잇! 칼이 쌀가마니를 파고들었습니다. 쌀가마니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철봉은 듣지 못했답니다. 그냥 쌀뿐이네. 철봉이 칼을 빼내자 쌀알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려. 진상품 쌀이라니까요. 함부로 찌르면 안 된다고 했잖소. 덕쇠가 다급하게 말했지요. 쳇, 이상한 냄새가 분명 났는디. 철봉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저 구석도 뒤져봐라. 밀주단 부하들이 창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라는 쌀가마니 깊숙이 몸을 말아 칼을 간신히 피했던 것이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두먹님.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너 수상하니 계속 지켜볼 것이다. 철봉이 손가락으로 덕쇠를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밀주단 무리가 모두 나간 후 덕쇠는 황급히 쌀가마니를 치웠습니다.
수라 아씨, 수라가 쌀가마니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깨에 얕은 칼 자국이 나 있었지요. 피가. 괜찮아. 살짝 스쳤을 뿐이요. 하지만 수라의 얼굴은 창백했답니다. 어서 약을 발라야 혀. 덕쇠가 수라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발랐지요. 아야. 참으시오. 금방이여. 덕쇠의 큰 손이 수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자 수라는 덕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고맙다, 덕쇠야. 아니여, 덕쇠는 수라 아씨를 지킨다고 했잖소. 그 순수한 눈빛에 수라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네. 저놈들은 오늘 밤 분명 다시 올 거다.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수라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답니다. 조용히. 이번엔 확실히 잡는다. 철봉의 목소리였지요. 이번엔 밀주단 부하가 10명도 넘었답니다. 불을 지른다. 나오지 않으면 태워버릴 것이다. 뭐라고? 덕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라 아씨, 이제 어찌하면. 이젠 숨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네. 수라가 술독을 열고 술병 몇 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들었지요. 수라 아씨. 덕쇠야, 너는 날 믿어? 그려. 그럼 내 뒤를 따라. 그리고 쌀가마니를 준비해둬. 쌀가마니? 그려. 내 무기는 쌀가마니여. 수라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지요. 오, 드디어 나왔구나. 철봉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밀주꾼이다. 크크크, 역시 여자였군. 순순히 비법서를 내놓으면 고통 없이 끝날 것이다. 그럴 순 없지. 수라가 술병을 던졌습니다. 헉! 밀주단 부하 하나의 얼굴에 술이 튀었지요. 으악, 내 눈이 따가워. 술 속에 고춧가루를 섞어뒀던 것이랍니다. 모두 덤벼라.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그때 수라의 몸이 달빛 사이로 휘돌며 발차기가 연속적으로 나갔지요. 얍! 수라의 발차기가 부하들을 쓰러뜨렸고 으랴차. 덕쇠가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밀주단 부하 둘을 날려버렸답니다. 이놈의 힘이 장난이 아니구만. 수라는 그 뒤에서 술을 활용해 밀주단 부하들을 제압했답니다. 이 술은 냄새만 맡아도 잠이 오는 술이여, 먹어라. 수라가 술병을 깨뜨려 바닥에 뿌리자 술 냄새가 진동했고 밀주단 부하 몇 명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졸려. 정신 차려. 이건 마취 술이다. 철봉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부하 절반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이럴 수가. 그때 철봉이 덕쇠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덕쇠가 쌀가마니로 잽싸게 막았고 철봉의 칼이 쌀가마니에 박혔습니다. 우리 수라 아씨한테 손대지 마. 덕쇠가 쌀가마니째로 있는 힘껏 철봉을 밀쳐내자 철봉은 나가 떨어졌지요. 이놈들 두고 보자. 두목님께 알려 더 많은 놈들을 데려오겠다. 철봉이 남은 밀주단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쳤지요. 수라 아씨, 다친 데는 없소? 덕쇠가 다급히 수라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넌? 덕쇠는 튼튼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답니다. 하지만 곧 긴장이 풀리며 수라가 비틀거렸지요. 어이쿠. 덕쇠가 황급히 수라를 받쳤는데 수라의 몸이 덕쇠의 품에 쏙 들어가 버렸지요. 수라 아씨, 괜찮은겨? 그냥 힘이 좀 빠졌을 뿐이요. 덕쇠의 떡 벌어진 가슴에 얼굴을 묻은 제 수라가 말했습니다. 덕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심장 소리가 크네. 그게 수라 아씨가 가까이 있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 고맙다. 덕쇠는 수라 아씨가 참말로 좋소. 세상에서 제일 좋소. 덕쇠의 순수한 고백에 수라의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이 바보야. 나 같은 밀주꾼이 뭐가 좋다고. 덕쇠는 모른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수라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덕쇠야, 나도 너를. 수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덕쇠가 수라를 꼭 안았답니다. 덕쇠도 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도망친 철봉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지요. 독사 두목님, 그년이 정말 있었습니다. 게다가 밀주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크크크 드디어 찾았구나. 수라, 내 아비의 비법서와 함께 내 목숨도 내가 가져가마. 검은 그림자 속에서 독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덕쇠와 수라는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마련해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빚으며 살고 있었는데 덕쇠가 좋은 쌀을 구해오면 수라가 정성껏 술을 빚었지요. 그리고 그 술을 마을에 몰래 팔았답니다. 어느 날 덕쇠가 마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오. 이게 뭔디? 수라 아씨가 만든 약술이여. 허리 아픈데 좋다 하더라. 할아버지가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 이게 참말로 신기하구만. 허리가 한결 나은 것 같네. 그려, 다행이여. 덕쇠야, 내 덕분에 우리가 사네. 참말로 고맙다. 할아버지가 덕쇠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저녁이 되자 덕쇠와 수라는 오두막 앞 바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라 아씨, 수박 먹을래? 수박, 어디서 났어? 마을 아저씨가 주셨어. 덕쇠가 짐을 날라줬더니. 덕쇠가 수박을 쪼개자 달콤한 냄새가 났답니다. 아, 시원하다. 수라가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수박즙이 턱으로 흘러내렸지요. 아이고, 흘렸네. 덕쇠가 손으로 닦아주려다가 수라의 얼굴에 손이 닿았답니다. 미안혀.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수라 아씨. 왜? 덕쇠는 수라 아씨랑 이렇게 사는 게 참말로 좋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덕쇠의 순수한 고백에 수라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나도 좋아. 덕세야. 참말로? 그려, 이 바보야. 수라가 덕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수라가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그 순간 찾았다! 덕쇠와 수라가 벌떡 일어나 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답니다. 누구냐? 오두막 주변으로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나타났고 그 한가운데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오래 찾았다. 수라! 독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독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비의 비법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 지역 밀주를 완전히 독점할 수 있어! 절대 안 줘. 호, 그래? 하지만 말이다. 독사가 수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혀를 날름거렸지요. 내 아비의 비법서도 탐나지만 그보다 더 탐나는 건 바로 너다, 수라야! 뭐라고? 남자 옷을 입고 다녀도 그 몸매는 숨길 수 없더구나. 크크크, 예전부터 널 차지하고 싶었어. 독사의 더러운 눈빛에 수라는 소름이 돋았지요. 이 더러운 놈. 우리 수라 아씨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덕쇠가 버럭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 이 바보 같은 놈이 내 남자였구나. 크크크. 덕쇠는 바보 아니다. 독사인지 황사인지 내 놈을 혼내주겠다. 재미있군. 한번 덤벼봐라. 독사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답니다. 으랴차! 덕쇠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부하들이 너무 많았지요. 덕세야, 조심해. 수라도 칼을 휘둘렀지만 독사의 밀주단은 철봉의 부하들과는 달랐답니다. 그 순간 독사가 무언가를 던졌는데 덕쇠의 팔에 독침이 박혔지요. 덕세야. 괜찮은디. 덕쇠는 튼튼하다. 하지만 덕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지요. 크크크, 내 독침을 맞았으니 곧 쓰러질 것이다. 이 나쁜 놈. 수라가 독사에게 달려들었지만 독사는 가볍게 수라의 손목을 잡아채며 말했지요. 이런 기가 막힌 몸매를 숨기고 있었다니? 오늘은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 품에 한번 안기고 나면 저 바보 같은 놈은 생각도 안 날 거다. 노봐. 수라가 몸부림쳤지만 독사의 힘은 강했습니다. 수라 아씨! 덕쇠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독사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바보 같은 놈! 독사가 발로 덕쇠를 차버리자 덕쇠가 나가 떨어졌지요. 덕세야. 크크크, 순순히 따라오면 그 바보는 살려주마.
거부하면 둘 다 끝이다. 독사가 수라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수라는 눈물을 흘리며 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독사의 다리를 붙잡았지요. 수라, 아씨. 도망가. 덕새야. 덕새가 독사의 다리를 잡아 비틀자 독사가 비틀거렸지요. 이놈이! 그 틈을 타 수라가 술병을 깨뜨려 독사의 눈에 뿌렸답니다. 으아! 눈이! 덕새야, 지금이야. 도망가자. 수라가 덕새를 부축해 일으켰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쫓아라! 놓치지 마라! 독사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덕새와 수라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고 뒤에서 밀주단 부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덕새야, 괜찮아? 덕새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는데 독이 퍼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대로는 덕새가. 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라는 덕새를 부축하며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덕새야, 참아. 내가 꼭 살려줄게. 수라가 덕새를 동굴 깊숙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술독을 열었지요. 이 술은 아버지가 남긴 특별한 술이요. 독을 풀어주는 약술이란다. 수라가 떨리는 손으로 술을 떠서 덕새의 입에 넣어줬답니다. 뜨거워. 참아, 덕새야. 이 술이 독을 녹여줄 거요. 수라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 술은 보통 술이 아니었답니다. 이 술은 왜 이리? 수라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다. 밀주단 부하들의 목소리였답니다. 횃불빛이 동굴 입구 근처를 비췄지요. 수라가 덕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동굴 안 두 사람은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었고 덕새의 심장 소리가 수라의 귀에 쿵쾅쿵쾅 들렸지요. 수라, 아씨. 소리 내지 마. 수라가 덕새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순간 덕새의 뜨거운 숨결이 수라의 손바닥에 느껴졌지요. 이 근처엔 없는 것 같은디. 저 위쪽을 더 찾아봐라. 밀주단 부하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밀착한 채로 있었답니다. 휴, 갔나 봐. 수라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덕새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수라 아씨, 덕새의 기분이 이상해요. 나도 그래. 특별한 술의 효과였을까요? 두 사람의 몸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답니다. 덕새야, 독은 좀 괜찮아? 많이 나은 것 같은디. 근데 몸이 자꾸 뜨거워지는디. 그건 그 독을 해독하는 술 때문이요. 몸을 뜨겁게 해서 독을 녹이는 술이란다. 수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비친 수라의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수라 아씨, 예쁘다. 바보야. 수라가 고개를 돌렸지만 덕새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수라 아씨, 덕새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도 그래, 덕새야. 그때 수라가 저고리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작은 책자였지요. 이게 아버지의 비법서요.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이제 너한테 맡길게. 너라면 이걸 지킬 수 있을 거야. 수라가 비법서를 덕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덕새의 얼굴이 좀 전보다 더 빨개졌지요. 수라의 저고리에서 꺼낸 물건이었으니까요. 수라 아씨, 덕새가 꼭 지킬 거요. 고마워, 덕새야. 수라가 덕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덕새야, 가까이 와봐. 수라 아씨, 덕새의 기분이 더 이상해지는디. 눈 감고 있어. 근데 밑이 자꾸 꿈틀거리는디. 그냥 그대로 있어. 수라의 손이 덕새의 저고리 끈을 풀었습니다. 수라 아씨, 이러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했지요. 괜찮소. 아프면 멈출라요? 아니, 괜찮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굴 밖으로 새벽빛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라 아씨, 덕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나도야, 이 바보야. 수라가 덕세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두 사람의 숨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이제 우린 하나야, 덕세야. 그려, 덕세랑 수라 아씨는 하나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자 멀리서 독사의 음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크크크,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날이 밝자 독사가 밀주단 부하 20명을 이끌고 동굴을 포위했답니다. 크크크, 잘도 도망쳤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수라, 순순히 나와라. 비법서와 내 몸 둘 다 내게 바쳐라. 절대 안 돼. 덕세가 수라 앞을 막아섰습니다. 호, 독을 이겨낸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독사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덕세와 수라가 싸웠지만 부하들이 너무 많았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독사가 독침을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세를 도와야지. 수아 씨도 구해야 혀.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할멈, 할아버지, 과부댁, 청년들이 쌀가마니와 농기구를 들고 달려왔지요. 여러분. 덕세가 놀라 외쳤습니다. 덕세야, 내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여. 약술로 우리 병 고쳐준 수라 씨도 은인 이제. 과부댁이 낫을 들고 외쳤지요. 마을 사람들이 밀주단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부하들은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했지요. 이것들이 감히! 독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답니다. 덕세야, 지금이다. 으랴! 덕세가 독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독사가 칼을 휘둘렀지만 덕세는 잽싸게 옆으로 피했고 독사가 독침을 던지려던 찰나 이번엔 수라가 막아섰답니다. 이제 내 놈의 독은 안 통해. 수라가 특별한 술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술이었지요. 이 술은 아버지가 내 놈을 위해 남긴 거다. 수라가 술병을 독사의 얼굴에 쏟아부었답니다. 이게 무슨 술이냐? 독사가 몸을 비틀거리며 외쳤지요. 이건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술이여. 내 놈이 쓴 독이 모두 내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독사는 곧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에서 검은 땀이 흘러나왔지요. 아버지, 이제 복수했어요. 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라 아씨. 덕세가 수라를 꼭 안아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밀주단 부하들을 모두 묶어놓았답니다. 이놈들을 관하로 넘겨야지. 그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어질닥하더만. 과연 새로운 사또가 마을에 부임해 있었는데 그는 부패한 옛 사또와는 달리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어서 오이소, 덕세네 약술집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주막에서 덕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수라의 술이 백성을 치료하는 약술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허가를 내려주었지요. 이 술은 약효가 있으니 특별히 인정하겠다. 덕분에 덕세와 수라는 당당히 주막을 열 수 있었답니다. 여보, 이번에 만든 약술은 최고네요. 수라가 웃으며 약술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수라 씨. 배가 많이 불렀네. 덕세가 복 받았어. 예쁜 마누라의 아기까지. 근디 부인. 왜? 우리 둘째, 셋째, 넷째도 가지면 어떨까? 이 바보야,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겨? 하지만 수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곡진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이 닿아여 아름다운 술이 된다는 뜻으로 고된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덕세와 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보라 놀림받던 덕세의 순수한 마음과 밀주꾼으로 쫓기던 수라의 숨은 재능이 만나 아름다운 사랑이 된 것이지요. 세상은 덕세를 바보라 불렀지만 진정한 바보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 덕세와 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